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국내에 계신 스피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끝났습니다.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는 대신 실리를 챙겼습니다. 대통령실이 내각을 잘 지휘하면서 치밀한 준비를 했고 또 차분한 대응을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부라면 어이구 생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이렇게 일하면 됩니다. 머리를 맞대고 현장을 점검하면서 구체적인 쟁점들을 하나씩 챙겨나가면 됩니다. 내란 세력의 준동이나 발목 잡기가 여전하지만 제대로 일하고 또 제대로 성과를 낸다면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025년 7월의 마지막 날에 보내드리는 정치를 보는 눈 마키아벨리,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박진영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고의 평론가 이야기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 뭐 굉장히 객관적 사실이고 저 대본을 제가 쓰는 거여서요. 제 아유 죄송합니다. 마음입니다. 부담스럽기도 하고 참. 아이고, 네. 일단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구치소를 갔다고 그래요. 네네.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뭐 곧 실명이라는데 네. 아무리 봐도 꾀병인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떤가 잠깐만 싱크 보고 오겠습니다. 수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뭐 별명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는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수사에 못할 정도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느냐 이런 정도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이 없다고 봐요.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수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그런 증세까지 제가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제가 판단하기에 뭐 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시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윤석열의 건강 문제인데 서울구치소장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줬네요. 건강은 이상 없다. 밥도 잘 먹고 있다. 잘 아시겠지만은 구치소에도 의사가 있잖아요. 네, 그럼요. 의무과장 있죠. 거기에서 법률적인 뒷받침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건강 관리를 안 하면 안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재소자의 건강은 그렇죠. 그것도 구치소에서 이제 최소한의 인권의 네네. 측면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또 장깨 부린 것이다. 근데 왜 이런 통하지도 않은 장깨를 부리는 거죠?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윤석열은 어차피 무기 아니면 사형이기 때문에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는 뻗대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는 극우의 순교자야. 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혹시라도 정권이 바뀐다거나 정치적 격변 상황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탈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마지막 희망을 갖고 싶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막 현수막에 어느 당인지 모르지만 뭐 전직 대통령이 이평 독방에 갇혀 있어요. 이런 현수막. 네네. 불쌍해요. 뭐 정치 네. 탄압을 받아요. 이런 게 그런 프레임이군요. 그렇죠. 이평 독방에 넣어둘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 죄수들하고 같이 빡빡한 그렇죠. 콩나물 네네. 지금 감옥으로 보내드려야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독특한 사람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여쭙고 싶은 거여서 좀 여쭙는데요.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네. 그 지난번에 장관 후보자 중에 2명이 낙마했잖아요. 네. 그건 총평을 한번 해주신다면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나요? 뭐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인데요. 특히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교육 관련 정책의 뭐 전문성이 아니라 이해도 더 좀 부족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임명되었죠. 충청권이다, 여성이다. 저는 이제는 그런 거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일종의 안배. 안배 이런 거 네. 없어져야 된다고 그냥 잘하는 사람이 하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만 사회적 약자 부분에 있어서는 배려를 하고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보호를 해야 됩니다만은 엘리트 충원 방식을 이런 식의 고려로 하는 것은 배려로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강선우 장관 문제는 장관직 수행의 업무 능력보다는 국민 정서라는 측면이 작동했던 것 같은데요. 보좌관은 어쨌든 약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네네.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강선우 의원이 자진 사퇴하지 않았나라고 추측합니다. 네.
무난히 넘어간 거죠, 이 정도면. 새로 조각을 한 거 아닙니까? 그 내각을. 아주 무난하죠. 아주 아주 무난하고 네. 저는 특히 그 정치인 출신 장관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정동영, 윤호중, 정성호, 안규백 네. 너무 임명 잘했다. 저는 이제 큰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일단 그쪽 분야에서 경험이 많고요. 네, 아니 뭐 정동영 씨야 예, 뭐 그런 장관을 일을 하면서 했으니까, 네. 실적을 낸 사람입니다. 아, 실적 내고 성공한 사람이 계속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자리는 그 사람들의 경력 관리를 위해서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사람에게 경력 관리해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국민들이 그 덕을 봐야 됩니다. 아니 정치인들도 자기 잘한다고 4선 5선 하면서 장관은 왜 4선 5선 하면 안 됩니까? 저는 뭐 정동영 장관 같은 분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사회생활 하시는 동안 평생 장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만큼 잘하는 분을 못 봤기 때문에. 그 맞네요. 장관이라는 건 일하는 자리다. 그렇죠, 네. 배려하는 자리, 안배하는 자리. 그렇죠. 그런 거 아니라고 경력을 봅니다. 키워주는 자리가 아니다. 네네. 그런 건 다른 데서 커라.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공적이었다는 거고, 그래서 두 분 이진숙, 강선우 후보자는 좀 아쉬웠다는 거. 그리고 이제 좀 지켜봤으면 싶은 분들이 네, 송미령 장관, 네네. 그다음에 저는 문화부 장관 이런 분들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네.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합니다. 농림부 같은 경우는 농어민 문제이기도 하고 농업이라는 산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송미령 장관은 산업이라는 측면에서는 특화되어 있고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민이라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전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교양적 인식이 약할 수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보완되어야 되고요. 문화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는 우리가 향유해야 될 인간의 권리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산업입니다. 지금 문화부 장관 임명하신 분들도 산업적 측면에 굉장히 방점이 찍혔습니다. 이런 분들은 역시 인간의 고유한 권리로서 문화 향유권에 대해서 인식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국민이 문화적 권리를 어떻게 누릴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업무에 그렇죠. 반영돼야 문화 된다. 본연의 그 네. 가치 문제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은 저는 정말 신발끈 메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네. 주위 사람들 의견 많이 듣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앞서 평가했던 뭐 정동영 장관 등과 달리 네네. 김윤덕 장관은 국토부 장관에서 약간 좀 밀린다, 전문성이 약간 부족한 떨어진다, 측면도 공부해야 있고요. 된다. 네. 국토부가 진짜 어려운 데입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정치권에서 간 장관 중에 제일 똑똑하다고 평가받았던 사람이 김현미 장관입니다. 네네. 국토부 장관인데도 근데 결과적으로 죽 썼다 이런 네, 표현이 성공했다고 평가가 보기 어렵거든요. 많았죠. 그만큼 네. 복잡하고 이익관계가 첨예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 국토부 장관 대신 김윤덕 의원님이 정말 분발해서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농담 비슷하게 그런 말씀 저한테 전화 좀 하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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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에요. 전화 해가지고 공부해야 되고 잘못하면 장관들이 들어가서 관료들한테 완전히 포위당하더라고요. 포획되죠. 네, 네, 네. 그래가지고 그냥 관료들이 차려준 반찬만 먹고 가라는 데 가고 그럼 막 바쁘게 뺑뺑이 돌고 뭐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만족감도 있는데 지나고 보면 한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정도면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치인 장관들 중에 똑똑하다는 생각 사람들 중에 관료들과 거슬러서 자기 실험하다가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네네, 맞아요. 그게 네. 문재인 정부 국토부였어요. 아, 관료들 말 들으면요. 차라리 중간은 가는데 실패는 안 합니다. 네네. 실패는 성공도 못 합니다만 실패도 안 합니다. 참 장관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역시 최고의 평론가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자꾸 이렇게 장관은 하시면 제가 제 마음에 조용히 하세요. 장관은 일하는 자리다. 네, 제가 이게 앞으로도 계속 어느 정권이든 간에 장관은 총리는 일하는 자리다. 네. 안배하는 자리 아니다. 네. 자꾸 그러시고 하면 제가 좀 밉상이 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이랬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데가 네네. 국토부 사업이 제일 많은 부처예요. 그렇죠. 국토부 산업부 네. 일이 제일 많은 부처고 그걸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요만큼은 이제 서당계 3년이라고 풍월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한 분만 더 얘기할게요. 좀 불편한 얘기기도 한데 생중계 국무회의에서 유명해져서 죄송하다고 얘기했던 인사혁신처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직자의 기본 자세가 갖춰져 있지 못하죠. 아, 그만둬야 되겠네요. 그러면. 아니, 그거는 그 제가 본인이 또 표현할게요. 네. 빨리 적응하면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뭐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가치 있는 장관이었던 윤호중 장관을 비판했다, 정성호 장관을 비판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유튜버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지금 유튜버가 그런 거 우리도 아닙니까? 비판하고 우리도 있잖아요. 비판하고 네,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비판했더라도 또 화해하고 서로 간에 존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간 말종이라는 게 아니라 그 면에서 어떤 네네. 면에서 정치적 행보가 잘못이더라고 지적하는 건 네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네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충분히 변론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다른 두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분이 인사혁신 전문가 맞습니다. 근데 민간의 영역에서 하시던 분이에요. 민간 기업은 이윤 추구를 위해서 인사혁신을 해야 됩니다. 정부는 다르군요. 뭡니까? 네.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사혁신을 해야 됩니다. 목표가 다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의 태도의 문제인데요. 저도 이제 실무자 생활을 오래 했는데 제일 피곤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과 뭐를 위해서 헌법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가치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왜? 그 자리에 갔다는 것은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은 이미 같이 공유된 사람들입니다. 그건 자꾸 사설 까는 거예요. 바로 일을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서론 이야기하면 일 진행이 안 됩니다. 저는 또 놀라운 게 대통령이 제지했잖아요. 네네네. 그럼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아들어야죠. 네. 그리고 자기에 대한 임명권자가 그렇죠. 말씀을 하시면 네. 아차 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그렇죠.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거나 네네. 뭐 아니면 보고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맞습니다. 딱 접어야 되잖아요. 그게 공직자죠. 그렇죠. 그 자리에서 가치와 철학과 교육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게요. 가치와 철학과 교육은 이미 다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답답한 사람이에요, 솔직히 인간의 말씀드리면. 존엄과 가치를 확인하자는 의미에서 산재 사망자를 줄이자고 회의하는데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거고 그러면 그 거기에서 얘기예요. 네. 사망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 인센티브는 무엇을 줄 것인가, 그다음에 페널티는 무엇을 줄 것인가.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노동부 장관처럼 이야기하는 게 그게 정답이고 금융위원장처럼 이야기하는 게 일이 속도가 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분은 유튜브 평론의 영역과 네. 국무위원은 아닙니다만은 실무자로서의 영역이 아직 구분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뭐 인사혁신 일을 해보셨으니까 배우다 보면 늘 수도 있겠죠. 약간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 하여튼 빨리 저 자세나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다시 저희 동네로 돌아오시라고. 저 스픽스 출연 가능합니다. 네, 우리 문은 열려 있습니다.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자칫 이게 고집과 아집으로 가는 면이 만약 보인다면 네. 그거는 정부의 부담이 돼서 네. 그래서 걱정돼서 드리는 저 말씀입니다. 공적 말하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 두 가지씩으로 말하라. 그렇죠.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 이야기 그거 아닙니다. 결론, 결론이다. 네. 이 말씀 드리고 있고요. 형용사, 부사 쓰지 마라. 명사로 이야기해라. 그리고 임기응변하지 마라.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다음에 준비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라. 네. 이런 조언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료가 있는 걸 가지고 개조식으로 짧게 그렇죠. 이야기하고 에세이 쓰지 말고 네, 네. 시 쓰지 마라. 그렇죠. 이건 단문 개조식 보고서다. 네, 개조식으로 필요한 경우에 따로 설득을 할 때는 뭐 그렇죠. 감성을 건드릴 수도 있겠지만 회의는 그게 아니다. 이게 공공 행정은 효율성입니다. 그럼요. 네. 자, 어젯밤에 이제 아주 큰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한미 관세 협상인데 걱정되는 면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인수위도 없었어요. 그리고 장관 임명도 이제 겨우 해가지고 보통 장관이 임명되고 나면 취임하고 나면 업무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부처가 크니까 업무 파악하는데도 한두 달은 금방이죠. 한두 달씩 필요하고 그럴 거 네네네. 아닙니까? 근데 이거 지금 업무 파악도 안 된 장관들을 가지고 미국이라는 가장 강력한 협상 너무 어려운, 특히 트럼프는 뭐 그냥 그 자리에서 이런 사람이니까 네네. 하고 했어요. 그래서 걱정이 좀 많았잖아요. 와, 쇠고기 어떡하지? 쌀은 어떡하지? 뭐 어쩌고저쩌고. 일단 총평을 해주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탁월한 전략과 그다음에 인사의 승리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일단 하나 전략의 승리라는 측면. 전략의 승리라는 건 이게 트럼프의 한편으로 보면은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예요. 이게 사기 쇼예요. 트럼프는 그렇죠. 예, 쇼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자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그렇죠. 거 아니야? 네네. 뭐 이거잖아요. 쇼를 하고 싶어하는 네. 트럼프의 의중을 그대로 간파하고 거기에다 홍을 해준 겁니다. 네. 홍을 해준 거다.
라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이 통했다. 이를테면 조선 같은 겁니까? 우리가 그렇죠. 조선으로 조선도 쭉 밀고 마찬가지고. 들어가서 네. 니네 배 만들기 해주고 기술 지원도 해주고 네, 투자도 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고 투자도 하고 다 한다. 그럼 네. 니네 배 빵빵하게 만들 거다. 이 네. 얘기. 그렇죠. 아. 그런 부분이 인사 문제는 구윤철 장관이라든가 김영범 정책실장, 그다음에 조현 외교부 장관, 통상 관련해서 일을 하신 분들, 유성락 장관까지 전부 다 원래 그 일 하던 사람들이에요. 네네. 수십 년 그 일 하던 사람들을 그대로 데려다가 정책 최종 결정권자에 앉혀놓으니까 바로 일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인사 실험을 안 했군요. 그렇죠. 정부는 네. 실험하고 아이디어 구현하는 데가 아니에요. 당장 실현되고 민생에 도움이 되고 국가를 운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그분들 다 관료 출신들이에요. 네, 네. 너무 저는 그분들 인사 잘했다고 합니다. 김용범인가요? 네네, 정책실장. 정책실장, 아침에 네. 브리핑하는 걸 봤어요. 생중계로 네네네, 네. 봤는데 잘하던데요. 잘합니다. 네?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엔 담당 비서관도 불러다가 이분이 너무 고생했는데 이분 말씀을 직접 들어보라기도 하고 네네네네. 조리 있게 이야기하고 저는 좀 야사를 조금 하는데요. 어. 우리 김용범 실장은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정책 브레인했던 분이 있습니다. 네. 정책실장 했던 분하고 오랫동안 이제 공부 모임도 같이 하고 이런 분으로 알고 있고 살짝 재벌 개혁이라든가 이런데 개혁적 입장을 가지신 분이에요. 네. 성향적으로 관료지만 민주당 성향에 살짝 가까운 측면이 있고 뭐 구윤철 장관이야 말할 필요도 없죠.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늘 중용되었던 기재부 내에 진짜 친민주당이죠.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 같은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이제 한직에 쫓겨가 있는 그런 분이었죠. 그런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균형감이라든가 이 글로벌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투입돼서 성과 내는 겁니다. 네. 유성락 장관도 뭐 말할 필요가 없고요. 네. 네네. 그 안보실장. 안보실장. 네. 네. 자, 하여튼 이제 구체적으로 성적을 좀 매겨야 될 텐데 전반적인 평가는 지금 협상이 잘 됐다고 평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점수를 준다면 일단 100점 만점에 저는 100점 만점에 150점. 만점 이상이에요? 만점 이상이라고 봅니다. 오. 왜냐면요. 네. EU하고 일본하고 똑같은 수준의 상호 관세 협정을 맺었잖아요. 네, 한국이. 그렇죠. 이것만으로 성공입니다. 많은 한국의 극우주의자들이라든가 이 국제정치 모르는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미 동맹이 뭐 대단하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엄청 좋아하고 중요시 여기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미국이 순서를 정해놓은 외교 국가의 테이블 존재하잖아요. 1순위는 앵글로색슨 국가들 아닙니까? 영국, 뭐 그다음에 캐나다, 호주. 그다음에 앵글로색슨이 아니지만 들어가는 유일한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독일로 알고 있어요. 독일이 이제 유럽에서 가지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이제 EU죠. 그다음에 이제 내려오면은 인도, 일본, 터키 같은 이제 지정학적으로 미국의 이 대륙별로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거점이 되죠. 거점 네네. 국가 역할을 하는 나라들, 전통 정부가 한국이 한 3순위 레벨 정도에 들어가잖아요. 아니 그렇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라인 걷어. 네네네. 저 대한해협에서 긋고 그랬잖아요. 에치슨 라인부터. 그렇죠. 예, 예. 네. 예, 그런 나라란 말입니다. 근데 그 1순위 국가, 2순위 국가하고 대등한 수준의 협상을 만들어냈다는 것만 해도 엄청 대단한 거고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 그 전에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 한국에 0이었는데, 이번에 15%가 됐다. 네네, 일본하고 네. EU는 2.5에서 2.5 15%가 됐다. 그런 네.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한국은 선진국이 아니었거든. 미국에서의 기업들과의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 포드라든가 GM하고 경쟁이 안 되는 작은 뭐라고 합니까? 싸구려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이었잖아요. 중저가 자동차. 중저가 만드는 네. 회사인데, 근데 지금은 그 현대에서 막 나오는 건 쟤들이 실수로 차도 잘 만들게 되는. 그렇죠. 뭐 이런 근데 지금은 이제 제네시스? 고급 자동차를 네. 제네시스를 만들어서 미국에 네. 파는 회사가 됐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벤츠나 BMW나 토요타 만드는 회사들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국힘에서는 당장 반응이 네. 13% 해야지 왜 15%냐라고 하는데 네. 터무니없는 비난이네요. 그러면. 그건 네가 가서 해라.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저기 송원섭 비대위원장도 네. 기재부 관료 출신이잖아요. 알면서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네. 진짜 근데 한국 우리 사람들이 미국이 한국에게 어떤 나라인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우방이고 우리를 6.25 동란으로부터 구해준 나라입니다. 많은 외교는 실립니다. 네, 그러면은 인정사정 원수졌던 우리가 네. 파병했던 베트남하고는 왜 교역하고 전쟁했던 중국하고는 왜 교역하고요?
그다음에 또 반대로 우리를 식민 지배했던 일본하고는 왜 교역합니까? 어제의 적도 오늘의 동지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대한민국이 EU, 네. EU가 뭐 영국은 없지만 네네. 진짜 유럽 연합 그야말로 EU와 일본과 대등한 선에 섰다. 그러니까 미국이 대한민국을 EU나 일본처럼 대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성과를 만들어냈다. 네네. 어떻게 잘한 거죠, 이렇게? 그 부분에서는 이제 트럼프의 이제 약점을 읽은 거죠. 아, 트럼프가 빨리 하고 싶어 한다. 라는 부분들. 이거는 그러니까 8월 1일 전에 끝내야 되니까 8월 1일 전에 쫙 맞춰간 거고. 그렇죠. 트럼프가 날짜를 정했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네. 첫 번째는 스캔들입니다. 네네. 트럼프가 지금 스캔들 때문에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중간 선거입니다. 네. 이 부분 때문에 트럼프가 대국민 사기극을 했으라도 성과를 내는 척 해야 되는 거예요. 1기 트럼프와 2기 트럼프가 완전 다릅니다. 1기 트럼프는 공화당의 주류가 아니었어요. 보수의 주류가 아니고 갑자기 정치권 외곽에서 온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공화당이 극우화되면서 트럼프가 실제로 미국의 극우 공화당의 수장이 된 거예요. 네. 이제는 하원 상원 의원들 트럼프가 당선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이른바 이제 스윙보트 하는 주들, 이게 러스트 벨트들이 많거든요. 과거 산업지대들, 뭐 제가 주는 위스콘신, 뭐 미시간 네네네. 이런 주들에서 제조업 많이 하다가 많았던 지금 것들, 조금 약간 쇠락한. 승리를 네. 거두려면은 제조업을 다시 유치했다라는 구체적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스캔들, 뭐 그게 무슨 섹스 스캔들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파악이 안 됩니다만, 그거를 이제 여론을 무마하려면 성과 냈다 기사를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의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인 당장의 이익을 트럼프한테 주지는 않았어요. 주지는 않았는데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조선업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대중국 봉쇄라는 미국의, 이것도 사실 사기극이라고 봐요, 저는. 네네. 억지로 신냉전을 만드는 안보 경제라는 사기극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호응을 해주면서 트럼프에게 맞장구를 쳐주면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어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야,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지금 얼마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내가 돈 많은 대한민국에게 멱살을 잡고 얼마를 투자하게 만들었어. 네네. 라고 자랑할 거리를 준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정교하게 잘했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이건 나가. 선방 정도가 아닌데요? 선방 정도. 저는 좀 더 나가자면은 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미국에게 현찰을 주는 게 있습니다. 네네. 방위비 문제, 주한미군 네, 방위비 네. 문제. 여기에서 이재명 정부가 한미 관세 협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큰 양보를 했으니까 방위비 올리지 맙시다. 네. 아니면 정말 조금만 올립시다. 어.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낸 거예요. 네. 한미 방위비는 진짜 현찰입니다. 그렇죠. 네. 어쩔 수 없는 현찰인데 네. 이거 이제 줄여야 되는 제 두 번째 협상의 과제가 남아있죠.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도 네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기분 좋고, 네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별로 별말 없다가 갑자기 대선 뭐 승리를 축하하고 네.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그렇죠. 지금 보면요. 소고기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문제에서 이번에 우리나라에 별 압박을 크게 안 했잖아요. 네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트럼프라는 사람이 참 나쁜 사람인 게, 정치만 생각하는 사람인 게,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층들은 농업을 많이 짓는 쪽과 에너지 쪽이에요. 네. 근데 거기 어차피 그냥 놔둬도 이길 것 같은 거예요, 선거에서. 네. 거기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래, 러스트 벨트, 스윙보트 하는 곳에서 이겨야지 내년 총선에서 이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중간 선거에서. 그래서 제조업 부분의 투자에 대한 약속들을 강력하게 요구를 한 거예요. 국힘 반응 하나만 더요. 시간에 쫓겨 많은 양보했다는 느낌이 든다. 전 이 평가 가지고 정말 놀랐는데. 시간에 안 쫓겼는데. 느낌이에요. 느낌. 네네네. 그러니까 협상 결과가 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제1야당이 느낌으로 얘기하는 건 이건 좀 엇나간 거 아닌가요? 그냥 억지로 발목 잡고 태클 잡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윤석열이 했으면 어떻겠어요? 뭔지도 모르고 다 양보했을 거예요, 아마. 보고 받은 다음에. 네,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 거예요, 아마. 저는 오늘 그 대통령 정책실장이 기자 브리핑 할 때 갑자기 나지금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고발 뉴스의 이상호 기자입니다 하면서. 출입하셨더라고. 네네. 그래서 여태까지는 뭐 대통령이 한 일도 없다고 그러는데 진짜 한 일 없냐? 뭐 언론 보도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했더니 뭐 정책실장이 그게 아니고 새벽 2시, 3시에도 다 당연하죠. 전화 받았다. 네.
평소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인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깊은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이제 우리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박진영 경제 전문가도 아닌데 왜 아는 척을 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네네.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릴 수 있냐면요. 이게 국제 정치의 영역이 안보하고 미국이 뒤섞어 버렸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역사는 되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80년대 초반에 레이거노믹스 나올 때하고 비슷해요. 레이거노믹스가 국내 정치 상황에서 쌍둥이 적자가 있잖아요. 네. 대외 무역 적자, 그 다음에 재정 지출 적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대외 전략으로는 레이거노믹스에서 신보수주의로 나갑니다. 네,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네. 신자유주의가 네. 같이 나옵니다. 네. 이게 황당하게도요. 네.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는 안 맞아. 근데 국제 정치의 외교 전략으로는 신보수주의로 나와가지고 인공위성 쏴가지고 뭐 소련을 격침할 수 있다 그러고 그런 이야기들을 네, 합니다. 신냉전으로 아주 신냉전으로 드라이브 가죠. 세게 몰죠. 이제 네. 신냉전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이 이유가 알고 보면은 이 쌍둥이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신자유주의로 가기 위해서 신냉전을 만들어낸 거거든. 근데 지금 미국이 하는 짓이 똑같아요. 네. 지금 신냉전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만들어낸 경제 안보라는 허상이에요. 허상이죠, 사실. 그- 중국은 그런 의사가 없어요. 없어요. 미국이 내가 왜? 중국하고 전쟁할 일이 절대 없어요. 아니 중국은 자기들 바빠 죽겠는데. 바빠지 전쟁할 일이 네. 절대 없어요. 네. 근데 사기꾼 싱크탱크에서 네. 뭐 2026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한국은 자동 개입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국의 극우주의자들이 윤석열 귀에 속삭여 준 거야. 윤석열이 뭘 알아?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줄 알고 신냉전이 일어나니까 저 동북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미국에다가 이익을 퍼주고 우리는 안보 보장을 받자 이런 황당무계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 똑같아요. 재정 적자, 무역 적자, 쌍둥이 적자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해보니까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미국이라든가 EU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일본, 대만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이 국가들로부터 좀 뜯어먹자. 이 재정 적자, 그 다음에 대외 무역 적자를 해소하자.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의 적이 어디입니까? 중국이라는 가상의 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한미 정상회담이 2주 안에 열린다. 날짜는 안 잡은 걸 보니까 이제 뭐 실무적으로 조율할 건 있는 것 같아요. 열리는 네.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때 우리가 좀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문제도 있잖아요. 저는 첫 번째는 이제 뭐 관세 협정에 대해서 이거 도장 찍는 거고요. 도장 찍고 네. 이제 추가적인 부분인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3,500억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네. 이거요 사실 안 해도 되는 거 아시죠? 잘 모르시더라고. 네. 네. 이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MOU 체결한 정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EU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투자를 민간이 하겠다라고 하고 EU가 보증 선다라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일본은 정부가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근데 일본도 그 투자 방식이 융자, 대출 방식으로 가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융자라는 건 투자는 아니잖아요. 빌려주는 거죠. 그렇죠. 빌려주는 거죠. 네. 그럼 우리 정부는 뭐냐?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네.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만 민간 쪽에서 제가 보기에 자동차는 직접 투자할 것 같아요. 루이지애나의 현대자동차가 이미 투자를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자동차가 이 고용 유발 효과라든가 연관기업 유치 효과가 가장 크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미국은 자동차 산업을 하던 나라예요. 그렇죠. 자동차 산업이 들어오면 아니 포드의 나라인데요. 그렇죠. 네. 바로 효과가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도체야. 미국은 반도체 안 하고 바로 AI로 건너뛰었잖아요. 네. 제대로 안 하고. 반도체는 한국, 일본, 대만에 줬던 거 아닙니까? 사실은 유럽에 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안보라는 측면에서 명목상으로 반도체를 유치하려고 하는 거지 미국의 반도체를 갖고 와서 경쟁력이 생길지 안 생길지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해요. 아, 지금 대한민국이 삼성하고 SK도 그거 안 돼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장담을 그렇죠. 어떻게 해요 시장에 대한 장담을.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동차 관련 제조업들은 투자를 하더라도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들은 투자의 속도가 굉장히 느릴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처럼 대출이나 융자 방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 다양한 방법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말을 한 거죠. 그렇죠. 말을 한 그리고 거죠. 좀 설레기도 하고 또 하여튼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한반도의 안정이잖아요. 그 평화 말씀을 정착.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사견입니다. 네네. 사견을 전제로 해서 이 부분은 그냥 비공식적으로 트럼프한테 슬쩍 물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북한이
겉으로 입장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에게 그런 제안을 하는 게 국내 정치의 요소로서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근데 저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사적 이익 관계에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자기의 공치사에 그렇죠, 되게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 김정은 친구야, 뭐 이런 그렇죠. 거. 나 노벨 네. 평화상 받고 싶어. 그렇죠. 이런 네.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적 영역을 포함해서 트럼프와 김정은과의 관계를 물어보고 그 부분들이 언제 해소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 야,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대통령께서는 네. 김정은 위원장을 여러 번 만나지 않았냐, 협상도 했지 않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초짜다. 네네네. 좀 팁을 알려달라.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트럼프가 그렇죠. 신나서 네네. 야, 이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저기 김정은 위원장 다시 이런 만나시고 태도는 좋잖아요.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 교류가 되면은 우리 네. 한국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추천 위원회 만들자라고 전 세계에 지금 SNS 할 수도 있다. 한국의 SNS 정말 세다. 그렇죠, 그렇죠. K컬처 한번 네, 생각해봐라. 네. 아니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문제가 없잖아요. 문제가 외교상의 없죠, 결례도 아니고 또 지혜를 그렇죠. 구하는 거고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분 그리고 좋고. 외교가 원래 서로 칭찬하다가 끝나는 네, 거예요. 네, 네. 외교에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두 정상이 얼굴을 맞대고 좋은 방향으로 검토했다 그러잖아요. 아무 일도 안 했다 이런 뜻입니다. 네. 기분 좋게 해주고. 외교는 이런 거예요. 뭐 저기 큰 성과 없이 헤어졌다 이러잖아요. 그럼 둘이 멱살잡이하고 주먹질했다는 뜻이에요. 네. 외교는 그만큼 전부 다 몇 단계씩 올려서 좋게 해석해요. 근데 뭐 괜한 걱정인지 아닌지 이제 우리 박사님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성남시장, 뭐 경기도지사, 또 국회의원도 했지만 외교는 처음이라. 네네. 야, 잘해낼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와 행정의 기본 프로세스에 타고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번에 국무회의 보시는 것도 하지만요. 허상은 줘도 됩니다. 국제 정치에서. 우리 국제 정치를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이상주의가 있고 현실주의가 있다고 합니다. 리얼리즘이 있고 아이디얼 타입이 있는데 네. 아이디얼 타입은 줘도 되는 거야. 트럼프 네 폼 다 잡아. 줘도 되는 거야. 현실주의에서 이익만 챙겨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뭐 저는 역대 다른 대통령과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뭐 있지 않습니까? 이벤트 거리 만들어서 그림 내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는 분이고 네. 서명하고 성과를 따오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구체적 성과 내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북한이 유엔 제재 형태로 미국에서 받고 있는 압박을 수치 어느 정도 떨어뜨려 달라. 그 부분에 우리가 들어갈게. 이런 구체적 제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들어가자고 할 같이 수도 들어가자. 있겠네요.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고 시장이니까. 시장 문제로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아쉬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그냥 개성공단 일부라도 열자라고 했어야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뭐 저기 남북 관계 분위기 좋고 김여정이 오고 이게 물론 좋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아니, 평창 올림픽 같은 거는 평창 올림픽 근사했어요. 보기 좋습니다. 네네. 보기 좋습니다만은 요만큼이라도 구체적인 불가역적 성과를 냈어야죠. 그게 아쉽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그런 꼼꼼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려할 필요는 없다. 네네. 네, 그러면 미국 가서 트럼프 만나는 것도 상당한 성과를 만들려고 하겠네요. 대통령실하고 그렇죠, 외교부가. 그렇죠. 네, 그래 이제 이번에 제가 가서 뭐 하자. 네, 네. 농담 비슷하게 이런 이야기 잘 들리는데 피자집 사장이요. 피자 못 만들더라도 경영 잘하면 되고요. 네네. 피자집 사장이 경영 잘하면요. 중국집 사장도 잘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경영의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와 행정의 원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교라고 하는 것은 또 정치의 고도화된 단위거든요. 그렇죠. 똑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이건 이익관계를 어떻게 챙길 것인가를 최종 목표로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궁금한 걸 여쭙는 네네. 게 제 일이어서 이제 곧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열리는데요. 네. 지금까지 정청래 후보가 앞서가고 있고 박찬대 후보가 쫓아가는 건데 좀 다른 기운도 느껴집니까? 아니면 이게 고착되는 겁니까? 고착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정청래 후보가 되는 거네요? 저는 뭐 이제 뭐 개인적인 네네. 생각인데 그런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초반 결정 구조라고 해서 당내 선거에는 역전성이 없어요. 네. 초반에 기선 제압을 하면은 당원들이 밴드웨건으로 그쪽으로 쏠려가고 언론이 그거에 맞춰서 또 취재를 해주다 보니까 그런 흐름으로 잡혀가는데요. 하나 이제 박찬대 의원이
강선우 의원 관련해서 메시지를 낸 거는 네. 어쨌든 승부수였어요. 그 승부수가 통했잖아요. 통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이 오히려 이 정청래 의원의 흐름을 강화시켜 줬다라고도 볼 수 있고 예, 그런 부분인데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강선우 의원 건을 던지고 난 이후에 명심 논란으로까지 좀 뭐라고 합니까? 이슈를 더 키웠어야 되는데 그걸 못 키우신 거. 아, 내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바로 받았다. 네네. 명심은 나에게 있다. 네. 라고 프레임을 짜야 된다. 더 크게 짜고 갔어야 되는데 네네. 그걸 못 하시던데 네. 그건 아마 제가 봤을 때 본인의 성품이가 좀 뻔뻔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박찬대 후보가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약간 과장인가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모르나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네. 여론조사를 안 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 정봉주 후보 시절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엎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네네네. 네, 하여튼 그때는 엎어지는 추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그냥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좀 포인트랄까 이런 건 없나요? 좀 주목해서 없죠. 볼까? 없죠. 그래서 저는 좀 아쉽다라는 게 네. 박찬대 후보가 이장격단 전략을 썼어야 되는데 다시요. 뭐요? 이장격단. 이장 격단이 뭡니까?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서 단점을 격파한다. 아, 네. 라는 것인데 투쟁하고 싸우고 강성이고 이건 원래 정청래 후보가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같이 거기에 들어간 거야. 그 홈구장이 아닌 어웨이 구장에 가서 경기를 한 거예요. 이슈 측면에서. 어웨이 원정은 승률이 떨어지죠. 원정 승률이 떨어지죠. 네. 그래 본인의 홈구장으로 불렀어야 돼요. 본인의 홈구장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내가 더 친하다. 그 다음에 나는 정책이라든가 통합적인 부분에 강하다. 뭐 이런 부분으로 갔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네. 뭐 그러면서 또 하나의 정치인들은 그러면서 크는 거죠. 송영길 전 당대표 같은 경우에도 선거 많이 나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네. 다음에 하면 되죠 또. 많이 나오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 것도 있죠. 선거하면서 전쟁하면서 장군이 장수가 크는 거지. 네. 전쟁 안 하고 장수가 클 수 있습니까? 전쟁 안 하고 큰 장수는 그 가짜 장수죠. 근데 국힘에 보면요 전쟁 자주 하는 장수들 있잖아요. 네. 안철수라든지 양향차라든지 이런 사람은 왜 안 커요? 장수가 아닌데 전쟁터에 나오는 거야. 아 그래요? 네네. 저는 안철수 의원 이번에 정말 웃겼습니다. 네. 그 특히 특검이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는데 야당 탄압이라고 했잖아요. 네. 누가 봐도 안철수를 탄압하려고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좋은 느낌으로서 당신이 계엄 해제에 찬성하려고 했는데 투표를 못했고 윤석열 내란에 반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를 해서 불렀는데 그걸 야당 탄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장수 출신이 아닌데 자꾸 전쟁터에 나오니까 계속 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을 그냥 차버린 거잖아요. 차버린 골대를 향해서 찬 게 아니라 그 이미지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까? 난 당대표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아까 이장격단 이야기했는데 네네. 저 이미지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한 번 만들어진 이미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어. 그대로 그 이미지에서 어떤 상승 작용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남비하 할 때 펴는 손이 많이 있는데 싸구려 컨설턴트들이 말씀 그런 이야기합니다. 의원님 평소에 연약해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강성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의원님 평소에 강성이기 때문에 부드럽고 스마트한 이미지로 바뀌어야 됩니다. 네네. 안 바뀝니다.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이미지에서 뭔가 조금씩 가감해야 되는 거지 바뀌지 않습니다. 아 사람이 돌변하는 건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를 어떻게 잘 살리냐 그렇죠, 이 그렇죠, 문제인데 그렇죠. 엉터리들은 그렇게 얘기하는군요. 네, 네, 네. 내가 당신을 확 바꿔주겠다. 확 바꿔주는 나만 따라해라. 네, 확 바꿔주면 망합니다. 그러겠네요. 인상이 확 바뀌면 망한다. 그래서 제가 MB 아바타란 망입니까? 그래서 그 안철수 확 망했잖아요 그때. 네. 안철수는 그럼 미래가 없네요. 미래가 있으면 안 되죠. 저런 철학도 없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양향자 같은 사람은 왜 나와요? 글쎄요, 뭐 이거 저 평론 기탁금 낼 여유가 있으니까 나왔죠. 뭐 삼성에서 돈 좀 벌었나 보죠. 그러니까 평론할 가치가 없는 죄송합니다. 케이스죠. 양향자는. 개인적으로는 압니다만은 뭐 네네.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네요. 결국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가 됩니까? 김문수 아니면 장동혁이겠죠. 장동혁이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친윤들이 장동혁 민다라고 하더라고요. 장동혁은 원래는 누굽니까 저 라방 좋아하는
갑자기 한동훈. 한동훈계였고 네. 이건 뭐 소문입니다. 확인은 네. 안 됐습니다. 예전에는 갑자기 변절했잖아요. 민주당 50%였다라는 이야기도 네. 있는 사람이고요.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정치할 기본 식견을 갖추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표변이고요. 근데 대한민국 그 판검사들이 다 그런 수준입니다. 제가 이 사람 판사 출신. 판사 출신인데 네. 판검사들이 헌법 거의 안 읽는 거 아시죠? 네. 헌법 읽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네. 헌법 가지고 판결할 리가 없잖아요. 네. 그 형법이라든가 민법을 많이 알 거 아닙니까? 법도 잘 몰라요, 네. 솔직히. 그래 이게 신천지도 당원 가입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네. 그게 대한민국 헌법 8조 2항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네. 된다. 특정 집단이 좌지우지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 헌법 20조 2항 정치와 종교의 분리 위배된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네. 그만큼 판사했지만은 헌법에 대한 가치와 헌법을 지켜야 된다는 수호 정신도 모르고 지금 정치하고. 근데 장동혁은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죠? 그래서 얻어지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출세하고 싶은 거죠. 아. 주목성을 높이고 싶은 거고. 네. 지금 당이 약간 무주공산 수준으로 네. 가니까 내가 목소리를 높이고 친윤들 마음을 잡으면 대구 경북으로 성큼 다가가면 네. 지역 기반도 충남이니까 어떻게 좀 해보겠다 이런 건가요? 그리고 이분 개인적인 부분도 있는 게 지금 김태흠 네네 충남도지사. 충남도지사가 도지사 선거에 내년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장동혁 의원 지역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빨리 이름을 알려서 중진 정치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하나의 강박증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근데 저도 예전에 제가 방송 진행할 때 고정으로 나왔었는데 그때는 좀 말짱한 정치인이었던 것 같아요. 멀쩡하지 않고요. 생각이 없었던 거죠. 맑고 투명한 머리, 이념과 가치 없이 그냥 그 당시의 흐름에 따라서 처세하는 사람. 윤석열도 그런 사람. 윤석열이 뭐 보수 뭐 알겠어요? 그렇죠. 그냥 맑고 투명한 머리인데 보수에서 국회의원 시켜주고 대통령 시켜주겠다니까 그냥 그 주사기로 주입한 거잖아요. 국민의힘의 관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법조 출신이건 뭐 기재부 출신이건 간에 네네. 대체로 맑고 투명한 사람들 천지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바람 붙는 대로 이익이 있는 대로만 움직인다.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송원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광주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봐요. 민주당 와서 국회의원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류의 사람들이에요. 볼 거 없다 이런 겁니까? 네. 근데 김문수나 장동혁이 되면 네. 조경태는 안 된다는 거네요. 안 되는 거죠. 윤어게인이죠 또. 네. 그러면 좀 더 세게 나오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저는 결국 분당해야 된다고 봐요. 늘 말씀드리지만 네네. 탄핵 찬성과 반대가 같은 당에 있을 수 없어요. 역적과 역적을 진압하겠다고 한 사람이 같은 당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분당이라면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는 구도잖아요. 그렇죠. 네. 비주류가 주류의 그 따뜻함을 놓고 나온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의 자산 문제를 해결을 해야죠. 자산 문제를 선거법 지금 윤석열이 걸린 거 많잖아요. 네네. 그걸 한 400억 토해내면 자산도 줄어들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또 사법적으로 홍준표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위원정당으로 해산해야 된다. 위원정당으로 해산해버리면 자산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 국고로 들어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근데 분당이 되죠. 돈이라는 자산은 그렇지만 지지율 문제. 예를 들어 대구 경북이라는 자산은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건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념을 가지고 지지율 투쟁을 해야죠. 어. 친윤 반윤 나눠서 중도 합리적 보수로 가서 집권 가능한 정당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극우로 해가지고 TK 자민련으로 할 것인가. 자민련 표현 죄송합니다. 자민련 했던 분들께 이 자민련보다도 못한 정당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대구 경북 출신이시니까 한번 여쭤보면 대구 경북 사람들은 TK 자민련 같은 정당이 되길 바래요? 아니면 집권 정당을 바라죠. 그러면 이런 겁니다. 대구 경북 출신의 이제 우리 유권자들은 윤석열 내란을 다 찬성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요. 밴드웨건이에요. 누가 더 유명하냐, 누가 더 권력이 있고, 누가 더 힘이 있는 사람이 내란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건 나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맑고 투명한 상태네요. 그 대한민국이 실제로 이념에 의해서 정당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지역주의가 먼저 뿌리박고 거기에 이념이 후발주자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맹목성이 존재하는 거고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특정 지역에는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 그렇죠. 막대기가 이념이 있습니까? 철학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결국은 그거 부분에 있어서는 이념과 철학이 아니라 사람, 명망과 그다음에 리더십의 유형 그다음에 이슈 파이팅에 따라서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즉 제가 봤을 때는 탄핵에 찬성하고 윤석열과 다른 보수 정당을 만들어내는 히트 상품이 하나 있으면은 그 TK 정서도 그 사람을 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 그룹은
히트 상품이 없군요. 그러니까. 히트 상품 낼 생각이 없죠. 현재의 기득권에 그대로 안주하고 싶죠. 그러니까 누가 튀고 나오는 건 못 나오게 그렇죠, 막고. 그렇죠. 원로원 정치가 되죠. 사실 지금 히트 상품이 있으면 확 새로운 힘, 역동하는 힘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새로운 힘이 아니라 네. 신천지의 힘, 통일교의 힘, 네. 뭐 이런 정광훈의 힘, 전환길의 힘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크죠. 근데 이런 판을 못 읽나요? 그 맑고 투명한 사람들은? 못 읽겠죠. 왜냐하면은 정치 안 해본 사람들이 주류 아닙니까? 네. 거기도 정당 활동가들이라든가 뭐 과거에 이른바 민주화운동 세력이 일부 있었잖아요. YS가 네. 있었는데 다 소멸됐고 전부 다 관료들 아닙니까? 아, 다 관료예요 거기. 아 그러네요. 거기는 그 당뇨로서 국회의원 된 사람도 별로 없어요. 지금 나경원도 판사 관료, 권영세 관료, 권성동 관료, 검사, 송원석 검사, 관료, 이철규 기재부, 관료, 윤하동 경찰관. 관료, 뭐 다 관료, 박수영 관료, 뭐 다 관료, 다 관료. 행안부. 다 관료, 다 관료. 아 그러네요. 네. 맑고 투명하게 망해 가겠네요. 그렇죠. 그럼 내년 지방선거는 참패하겠네요. 참패하죠. 대구 경북은 그래도 이기고요. 대구 경북은 그나마 지키지 않을까 보고 그래서 이번에 저 전당대회 하면 최고의 수혜자는 김재원 전 의원이 되지 않을까. 아 김재원은 왜요? 김재원이 최고위원 되면 대구시장 따난 당상이다 이런 얘기 나오죠. 자기가 자기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당 대표가 김문수 되면은 아. 또 자기 같은 라인 아닙니까? 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참 김재원은 그것을 위해서 달려왔다. 맞죠. 또 맞는 거네요. 근데 진짜 지금 김재원이 오히려 네. 정상에 가까운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최고위원 후보들 한번 보십시오. 김소연 또 누구야 여기 김태우 네. 주여 무슨 여회? 유여회? 뭐 하여튼, 전여회? 네, 뭐 네. 와 진짜 막. 저 이거 다이너마이트 타선입니다 진짜. 잠시라도 저 쉬어갈 수 없는 아니, 다이너마이트 타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타선은 하나 이글스가 야구 잘할 때 얘기인데 그렇죠, 네네. 지금은 아니고요. 네네. 옛날에 언제 장정원 터질지 있을 때. 모르는 다이너마이트 타선. 아, 네, 국힘이 그 정도다. 할 수 없죠. 자기 길을 가야죠. 근데 저는 왜 국민의힘이 자꾸 관심이 가냐면 야당의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필요하죠. 여기가 좀 멀쩡하고 필요하죠. 만약 야당이 2000년에 우리가 봤던 뭐 2004년 봤던 진보노동당 같은 데가 제일 야당이라면 네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더 어떻게 하면 누가 잘하나 게임을 하잖아요. 여야가 원래 그래서 헌정 네, 질서에 도움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이제 한미협 그 관세협정 같은 경우에도 네. 국민의힘은 오히려 칭찬해야 돼요. 원래라면 네, 칭찬해야 네. 되는데 진보당 뭐 하는지 모르겠어. 네. 상대적 진보 정당들은 네, 여기에 대해서 태클 좀 걸어도 되거든요. 네네. 왜? 일자리가 미국으로 유출되지 않느냐. 네. 특히 그러면 또 민족주의 정당 같은 경우는 국부 유출이다 이런 비판도 하여튼 있는데. 미국 무조건 싫어 이런 거라도 해야 된다. 미국 싫어라고 이야기하면 아, 이건 좀 네네. 시대 뒤떨어져 네. 글로벌 시대니까 네. 일자리 유출 네. 요 정도 이제 하다 못해 태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그거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쪽 저쪽의 정당들이 다 지금 걱정이네요. 그게 진보 정당의 한국의 진보 정당들이요. 정의당이 쇠퇴하면서 경제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진보가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하네요. 민족주의적 관점의 진보는 아직도 남아 있는데 네, 진보다. 그게 정통 진보인지는 저는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무회의에서 네네. 노동자들의 이 사회적 약자로서에 대한 인권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제시하시면서 하여튼 좋은 의미의 정계 개편들이 있어서 네네. 정말 좌우의 날개로 진짜 새가, 보수가 나와야 돼요. 예, 네. 날아다니는 네네. 그런 상황. 전 최근에 이제 그 진성준 의원하고 이소영 의원 논쟁하는 거 보면서 네. 이소영 의원이 보수 정당에도 괜찮겠구나 음. 이런 느낌 받았고요. 네네. 진성준 의원은 진보당 가도 되겠구나 음. 이런 느낌 받았고요. 민주당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네네. 두 분 정도면 훌륭합니다. 방출을 하셔야 아니 되는데. 그 나쁜 의미가 아니고 네네, 좋은 그 두 의미에서. 분이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네. 진보 정당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진성준 의원님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보수 정당 훌륭하기 위해서 이소영 의원님 보내드리면 어떨까 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하다못해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 두 이쪽 분은 저쪽이 저는 비어 있다. 훌륭한 네. 사람들입니다. 그 네, 정도 네. 논쟁하는 의원이 민주당에 솔직히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논쟁도 많고 그래야죠. 네. 그래야 국민이 삽니다. 8.15가 얼마 안 남았는데 사면 복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네. 뭐 조국 대표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는 조국 대표의 죄의 경중의 문제라든가
증거의 문제 이런 분들은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판단이 어렵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 독재 정부였고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가장 탄압받은 사람이라는 상징적 측면에서 저는 조국 장관이 사면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일종의 뭐 조국 혁신당 일부가 얘기하는 청구서로는 아니네요. 아, 우리가 그건 후보 안 아니에요. 내고 뭐 대선 좋아졌으니까 풀어줘야지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 내지 그랬어요. 아, 후보에 안 내놓고 그 청구서 그런 문제는 아니다. 청구서 저는 약간 인도주의적 차원이다. 제가 네. 조국 혁신당의 독설 제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네네네. 쇠빙선 어렵게 지금 쓰면 쇠빙선 필요 없어. 네, 얼음 없으니까. 얼음 없는데 왜 쇠빙선 네. 하고 있어? 뭐 이런 이야기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정당의 존립 이유가 없다. 네. 저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더 극단적으로 제가 조국 팬클럽 당 아니냐? 뭐 저는 이런 이야기 한 적도 있습니다. 이름도 그렇고. 예, 뭐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대표가 가지고 있는 윤석열 독재 정권에 맞섰다. 그다음에 탄압받았다는 상징성, 즉 윤석열 시대의 종언이라는 종식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사면이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뭐 윤석열 검찰에게 호되게 당한 네. 대표적인 두 사람이 이재명, 조국 이건 맞습니다. 뭐 맞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이니까. 또 하나 정치인 사면도 중요하지만 민생 사범 같은 경우도 이번에 좀 맞습니다. 털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 사변. 대한민국 사면으로. 지금 감옥이 넘쳐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요. 그 이유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민생 사범이 많아지는데 이게 또 검찰 독재 정권이다 보니까 네. 사정권을 또 최대치 또 활용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민생 사범에 대한 많은 사면들 이런 것들도 네.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도 정권 교체를 실감하게 해드리겠다 맞습니다. 이런 맞습니다. 차원이었거든요. 8.15 때. 네. 예, 그 이번에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민생지원금으로서 마중물로서 골목 경기를 좀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민생 사범들에 대한 사면을 해서 또 대통합 분위기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을이나 겨울쯤 되면은 경기 부양책도 좀 써가지고 이 중소기업들이라든가 이런 좀 구조적인 그 생산 체계에도 특히 이제 건설 경기라든가 이쪽에도 좀 돈이 흘러 들어가는 그런 식의 흐름을 만드실 거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예측합니다. 아니 그리고 그 하루하루의 행보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서 되게 세게 강도 높게 이야기하면서 노동자 친노동 면모를 보이고 그 다음에는 뭐 경제인들 배임죄 문제는 사실 오래된 문제 아닙니까? 네네네. 이게 범죄냐, 네네. 이거 계속 둬야 되느냐는 건 뭐 저도 그 논의에는 찬성하거든요. 형사처벌을 너무 앞세우는 거. 또 이런 문제에서 뭐 언론으로서는 기업에 당근을 준다. 네.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같이 하는 거죠. 네. 친노동이면서도 친기업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다만 법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자본주의의 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엄벌에 처하는 거고요. 네. 규칙을 저는 지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특혜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특혜 줘도 된다고 봐요.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뒷돈 안 받으면 되잖아요. 네. 과거 우리가 특혜라는 것은 정치권의 정치 지도자의 뒷돈으로 갔잖아요. 불법적 뭐 정치 자금. 건설하는데 수주해주고 네네네네. 뭐 이 구간은 네가 해라, 이 네네네. 구간은 네가 먹어라 이런 거요. 그런 네. 게 아닌 상황에서 예전에 신성장 사업에 세제 혜택이라든가 또는 뭐 기업 경영 관련돼 가지고 지원이라든가 다양한 특혜 줘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용의 증진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역할이긴 한데 기업이 또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 않으면 네네. 국민들은 좀 네네. 힘드니까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이 있다. 좋은 일자리를. 네네. 그러면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정확히 해주고. 보상하고 특혜도 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산업재해 관련해서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SPC 같은 데는 특혜 주면 안 돼요. 네네.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반대로 중소기업이 있어가지고 산업재해를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산업재해 예방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저는 그 중소기업에 혜택 줘도 된다고 봅니다. 네. 이게 어떤 형태로 가냐면요. 스마트 팩토리. 요즘은 이제 AI 팩토리까지 네네. 이야기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끼임 사고라든가 압착 사고로 많이 산재를 당하잖아요. 네네. 센서만 있었더라도 자동 멈춤 기계만 있었더라도 이거 AI 또는 스마트입니다. 중소기업 공장들이 열악하잖아요. 이런 데 대해서 그런 AI라든가 스마트 관련되는 것들 저는 정부가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실은 별다른 기술도 아니에요. 이렇게 네네. 저 프레스에 손 안 잘린 게 한 지 오래됐어요. 센서 다른 거예요, 센서. 네, 아무것도 예, 아니에요. 예. 그 누구든지 이거 할수 지원해 있어요. 줘야 네, 돼요. 네. 지원해 주면서 그렇게 되면은 중소기업으로도 노동자들이 많이 가게 되고 이게 또 제조업 르네상스로 이어집니다. 이게 산재를 없애는 것이 경제 비용이 과다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성장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중소기업은 또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경제 영역으로 순환이 되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봐요. 그야말로 선순환이네요. 선순환이죠. 좋은 선순환이죠. 의미의 순환이 진행돼야 된다.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또 기대하게 하는데요. 이거 박진영 선생님하고 말씀 몇 분 안 나눈 것 같은데 시간은 늘 이렇게 훌쩍 가버립니다. 동시 접속으로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좋아요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아직 스픽스 구독자가 아닌 분들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박진영 최고의 평론가도 늘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는 겁니다. 한미 관세 협상도 이렇게 넘어가고요. 또 여러 가지 현안들 많은 나라고 윤석열 정권이 내질러 놓은 문제도 많지만 하나하나씩 성과 있게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늘 감사합니다.